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하고 또 경계하고 주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사실 북한의 공산체제였죠. 네. 하지만 저도 이제 북한에서 왔고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3년이 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여전히 우리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켠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70배가 넘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코 대한민국을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은 더 이상 우리한테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귀찮고 까다롭고 좀 못난 그런 이웃 같은 존재인데 최근에 자유대한민국을 정말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바로 중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옆으로 밀어놓고 생각을 해왔고 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최소 한 번 이상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 6번 정도 갔다 온 것 같고요.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고 중국은 우리랑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물론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지만 북한과 한국만큼의 그런 적대감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첨예함 이런 건 없었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턴가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들려오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중국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본격적으로 그 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의 어떤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강력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국이 언제부터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그 공산체제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즉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하나의 뉴 노멀로 만들기 위해서 활약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좀 먼저 돌아볼 텐데요. 여러분 도광양해라는 말 아십니까? 도광양해. 중국의 그 덩샤오핑 총리가 만든 말입니다. 덩샤오핑이 이제 막 개혁개방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보니까 중국이 그동안 개혁개방을 하기 이전에는 본인들끼리 그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문화대혁명이든 대약진 운동이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살다가 이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걸 하고 세계 질서에 들어가고 세계 경제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국제의 무대에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옛날에 한때 잘 나가던 당나라고 명나라고 청나라인데 어서 나를 받아주십사 하라고 얘기하면 국제사회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네 뭔데? 이러고 쫓아내겠죠. 이러니까 중국이 그때 머리를 팍 숙이고 들어갑니다. 중국은 미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를 철저히 따를 것이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설정한 그 모든 질서 혹은 모든 국제적인 룰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약속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는데 중국이 2002년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국제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본인 시장들도 국제 무대에 오픈을 하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그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머리를 팍 숙이고 들어올 때 중국이 가졌던 생각은 그들이 정말 미국 중심의 질서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도광양해예요. 도광양해란 말이 최초로 중국 역사에 등장한 건 삼국사기,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인데 여러분 유비 아시죠? 유비. 네, 총나라의 유비가 힘이 없을 때 조조한테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주 목으로 지내다가 조조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비를 사로잡아가죠. 유비가 이제 그러면서 갈 것이 없어지니까 조조한테 잠시 의탁했는데 그 울그락불그락하는 유비의 그 셋째 동생 장비가 유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도 당대의 영웅이고 조조도 당대의 영웅이다. 형님 당대의 영웅이신데 왜 이런 간신 간홍 조조 밑에서 이러고 있냐. 영웅이면 영웅답게 기계를 펼쳐서 땅덩어리를 얻든가 세력을 얻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장비가 막 다그칩니다. 유비한테. 그러니까 유비가 장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 때가 있는 거다. 지금은 내가 조조 밑에서 이 간홍 밑에서 아무것도 아닌 척 있지만 언젠가 내가 솟아오를 날이 있을 때 그날은 내가 조조를 반드시 진문게 줄 테니까 조금만 때를 참고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도광양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도광양해를 외치면서 미국이 설정한 미국이 문을 열어준 그 국제시장 그 세계 시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건너가서 공장 세우는 거 떼돈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중국 여행 정말 값이 쌌고, 중국으로 관광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효도 관광 보낸다고 장가게도 보내고 상하이도 보내고 정말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조금씩 이제 세계 무대로 들어서면서 본인들의 파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어요. 2000년에 들어와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하기까지 딱 8년의 시간 동안 중국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중국의 1년치 경제 성장률은 10%가 넘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기록과 거의 타이를 이루면서 중국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이제 그 당시 후진타오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도강양해였는데 그때부터는 대국굴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국굴기. 그게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중국이 이제 나도 좀 이제 머리가 커졌네. 미국하고 나랑 이제 뭐 군사력은 좀 차이가 있지만 경제력은 내가 얼추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중국도 하나의 대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초강대국이거든요, 미국은. 근데 중국이 그때부터 내세운 말이 G2였습니다. G2. 여러분 G2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G2란 단어는 중국이 만들어내고 중국이 퍼뜨리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G1, 글로벌 1이 원래 미국이었다면 글로벌 2쯤은 이제 중국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국 굴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국 굴기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중국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총리가 아니죠. 그 당서기에 당선이 됩니다. 이제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중국은 후진타오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은 좀 그걸 바꿨지만 후진타오 때까지만 하더라도 8년이 임기였습니다. 네, 8년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2년, 2004년, 10년이 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에 장쩌민, 강택민이 물러나고 그 뒤를 이어서 후진타오가 이를 뒤를 받아서 2012년까지 했었고요. 2012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제 그 시진핑이 할 차례였고, 시진핑은 2022년에 뭐 했습니까? 개헌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해서 이제 본인의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놨죠. 2012년에 시진핑이 딱 등장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바로 중구어몽이었습니다. 중국몽. 그러니까 대국 굵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중국몽. 중국몽이 뭐냐? 중국이 늘 본인의 어떤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어떤 역사 교과서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열강들한테 짓밟히고 뭐 정말 그 청나라 말기 때 정말 많은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수모에 대해서 중국은 잊지 말아야 된다. 항상 그 수모를 얘기합니다. 세계 열강들에게 짓밟혔던 의화단 사건이 터지고 태평천국이 터지고 그때의 그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들어와가지고 중국을 유린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항상 복수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 늘 등장하는, 시험을 보면 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등장하는 게 뭐냐? 당나라 시대 때, 명나라 시대 때 중국이 세계 경제의 얼마만큼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지, 즉 당나라와 명나라 시기 때 중국이 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던 사실상의 미국 같은 존재였다. 즉 자라나는 이 중국의 청년 학생들은 중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늘 강조하거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은 게 중국몽입니다. 그런 과거의 시간이 그들만의 역사였다면, 이제 시진핑이 꿈꾸는 그 중국몽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때 당시에 명나라와 당나라 때 중국이 가졌던 국제사회에서 넘버원의 자리를 가져가겠다. 즉 중국이 과거에 정말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재현하겠다가 바로 중국몽입니다. 중국몽. 그 중국몽을 내세우자마자 그 방법론으로서, 이 중국몽은 하나의 거대한 이상이라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내세웠던 방법론이 바로 1대1로 전략이었습니다. 1대1로, 중국어로 이뚜이 일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1대1로 전략은 뭐냐? 지도가 없네요. 네. 습관적으로. 여러분 시안 아시죠? 시안.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중국 하면 베이징이 떠오르고 상하이가 떠오르고 난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대도시들. 하지만 중국의 전통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곳은 시안입니다. 옛날에는 장안이라고도 불렀었고요. 어떤 데서는 서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의 시안, 그 시안이 중국 역사의 모든 것이 태동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중원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국의 중원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원을 차지해야 뭐 어쩌고 된다라고 한 그 중원이 바로 시안 일대거든요. 황하유역 일대가 바로 시안입니다. 그 시안을 출발지로 삼아서 이제 옛날에 중국이 그
실크로드를 개척했던 그 길에 실크로드가 지나갔던 그 모든 나라들을 중국 경제로 예속시킨다가 1대1로의 그 1대 전략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속한다라는 표현은 안 쓰죠. 내가 오늘부터 니네 경제 예속할 거야. 이런 표현은 안 쓰죠. 하지만 중국과의 다층적인 협력 관계를 구성해서 니네 나라들 내가 잘 살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여러분 중앙아시아 나라들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경제력이 중국에 비해서 사실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중국의 이 값싼 생필품이 그 나라로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물가를 올려놓고 중국한테 모든 것이 예속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안에서 출발한 그 일대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탈리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감사합니다. 네, 이탈리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 이탈리아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이탈리아가 덜커덕 가입을 해버렸어요. 이탈리아는 나토 국가고 미국과 매우 친밀한 국가고 EU의 중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경제 위기를 느낄 때 중국이 가져다주는 그 위안화가 너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가입을 했죠. 독일도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일대예요. 일대. 시안을 출발해서 네덜란드,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럼 일로는 무엇이냐? 일로는 무엇이냐? 해양 루트입니다. 해양 루트. 네. 명나라 때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거든요. 명나라 밖을 벗어나서 이제 그때 정화 원정대라고 있습니다. 이 정화가 이 원정대를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노선을 따라서 이제 이 해안선. 근데 저 해안선 자세히 보시면 취안저우에서 출발한 해안선이 지금 거쳐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저희가 말라카 해협이거든요. 저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를 찍고 인도 콜카타를 찍고 케냐까지 가는데 저기가 남중국해입니다. 저 파란색이 지나간 남중국해. 즉 이 일로는 남중국해가 지나가는 즉 중국의 주요 해상 루트가 지나가는 그 곳을 완벽하게 중국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남중국해의 23% 정도에 달하는 23% 정도를 중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몇 %냐? 공식적으로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중국해의 약 8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라면 저 지금 보시면 쿠알라룸푸르 저 위가 이제 브루나이고 저 지역을 다 중국이 저 해상을 다 중국이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근거를 만들어내서라도 주변 국가가 말을 안 들으면 뚝 패서라도 지금 그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래서 저 남중국해를 지나서 인도, 콜카타를 거쳐서 케냐로 가는데 저 케냐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케냐에서만 멈추느냐? 아닙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어떤 그 동해안을 따라서 있는 나라들의 모든 경제를 다 예속시킵니다. 왜냐? 저 지역에 희귀 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지역에 우라니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 지역에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귀 강물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경제를 원조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경제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들에 가서 일단 첫 번째 중국이 하는 일은 그 나라의 정부를 삽니다. 그 나라 정부가 중국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관리들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잘 먹히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서 그걸 바꿔버립니다. 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나라 경제 관료들을 다 매수합니다. 다 매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국 기업과 거래를 맺을 때 그 나라의 그 매수된 관료들은 오로지 중국 기업에게 이윤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협상 구조를 짜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굉장히 입에 바른 소리를 해요. 인프라 깔아주겠다. 니네 공항 없지? 내가 공항 깔아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공항 깔아줄 때 들어오는 건설업체 누굽니까? 중국 업체가 건설을 들어옵니다. 그 돈은 누가 내요? 돈은 중국이 냅니다. 근데 공짜일까요? 아니죠. 차관입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중국 은행에 AIIB, 아시아 공산은행이라고 중국이 1대1로 해서 은행을 만드는데 이 AIIB에 이제 돈을 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은 겁니까, 이거는? 이건 그냥 중국이 다 자기가 다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공항을 건설할 때 쓰는 노동자들도 중국인들입니다.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라고 물어보면 기술력이 떨어진다. 습득력이 떨어진다. 보안 위험이 있다. 뭐 등등의 구실을 내세우면서 현장 관리자들을 싹 다 중국인들을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공항을 건설하면 중국이 약 50년 동안 사용권을 가져가거든요. 그럼 아프리카 나라는 땅만 빌려주고 그 계약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만 배를 부르고 정말 모든 걸 다 중국한테 뺏기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과의 그 노예 계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 절반에 달하는 나라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거기에 지금도 매여 있거든요.
자, 중국이 그렇게 1대1로 전략을 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본인들의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을 포섭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강제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중국이 노리는 건 뭐냐? 그렇게 아프리카 나라들의 진출을 하고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중국의 어떤 그 파이를 키웠어도 여전히 미국한테는 안 됩니다. 여전히 미국한테는 격세지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선택한 방법이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 중국이 한 번에 이렇게 다이다이로 붙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승산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여기서 각계격파입니다. 미국을 일단 그냥 두고 미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잠식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초안전에 보면은 진나라가 싸웠던 방법이에요. 진나라가 정말 강성했습니다. 근데 진나라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진나라에 반대해서 싸우는 뭐 초나라라든가 한나라라든가 위나라라든가 조나라라든가 제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연합에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 합종을 해버리니까 이 약한 나라들이 합종을 해버리고 그 나라들이 제 나라가 제일 셌는데 제 나라를 중심으로 뭉쳐버리니까 진나라의 진시황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 진시황이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내가 쟤네 연합이랑 싸워서는 백날 싸워도 못 이기겠구나. 한 놈씩 약한 놈부터 내가 패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약한 고리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정치 개입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뭘로 봤을까라고 했을 때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겠다. 그러면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미 미국의 동맹국들,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저 아프리카의 뭐 나미비아나 이런 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중국 경제가 들어가서 뭘 해본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들은, 중국의 시장을 가지고 잠식할 수 없는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제일 먼저 먹잇감으로 선택된 게 호주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나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입장에서도 중국과 관계, 호주가 와인을 정말 많이 생산하거든요. 근데 호주 와인의 1등 수출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호주 와인이 중국으로 팔려요. 그럼 호주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잘 가져야 자기네 나라 와인도 많이 팔고 돈도 버니까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호주 정치계에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드니 출신인데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막 등장했을 때 이준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준석이 형 이 영상 보고 오해하지 마시길. 네, 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받다 보니까 호주 정치계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두고 쓰면은 이 호주 정치 이끌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샘이 지금은 우리가 호주 정치계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호주 정치계에서 퇴출된 지 이제 딱 5년 정도가 됐는데 왜 퇴출됐을까요? 정말 촉망받던, 미래가 기대되던 정치인이 왜 퇴출됐을까요? 바로 중국과 결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샘의 별명이 상하이 샘이에요. 호주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호주 인터넷 들어가서 상하이 샘 치면 바로 그 사람 얼굴이 나옵니다. 중국이 봤을 때 누가 호주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누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샘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샘한테 가서 정치 활동하는데 뭐가 필요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정치 자금 줄 테니까 처음부터 중국 편에 서라 라고 얘기를 안 하죠. 우호적인 얘기 혹은 이제 당신의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중국에 한번 와서 여행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라고 하면서 중국에 들어서 여행 한 2주간 이렇게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선물을 주면서 이제 우리 관계 좀 돈독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호주와 중국 정치인 간의 교류 모임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중국을 드나들면서 이제 이 샘이라는 정치인에서 완벽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샘이라는 정치인한테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중국 당국이 직접적으로 너 쌤 은행 뭐야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화교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쌤을 키워주기 위한 온라인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온라인에서 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들을 막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거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한 2016년쯤에 덜컥 덜미가 잡혀요. 쌤이 처음엔 아니라고 막 발뺌합니다. 자기는 중국과 어떤 관계도 없다. 그래서 호주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샘이 원래는 중국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샘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거론할 필요 없다.
위구르 문제, 그것은 중국의 내치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 호주가 개입하는 거 적절치 않다. 혹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호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의 심계를 건드려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 실리 외교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실리 외교 해야 된다. 중국과 관계,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등거리 외교 막 이런 거 시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니까 샘의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샘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결국은 호주 정치계에서 퇴출됐습니다. 이게 당시 2016년, 17년, 18년 호주 정치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던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때 호주의 보수당 총리가 당시 보수당의 총리였는데 노동당 대표를 향해서 아예 대놓고 당신은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당시 중국 노동당이 좌파거든요. 이 중국 노동당 안에 얼마나 많은 중국의 돈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라고 호주의 정보당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 정보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먹었고 누가 안 먹었는지 알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호주가 그래서 2021년까지 발칵 뒤집혀가지고 내홍을 치렀고 그래서 그때 중국과 관계가 정말 안 좋아졌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호주와 중국이 정말 그 문제로 많이 싸웠죠. 호주만 그랬느냐? 더 경악스러운 건 캐나다였습니다. 자, 호주에서 발견된 이 상하이 샘이라는 건 단편적인 이 한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드러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여러분. 1월에 캐나다 선거 외국 개입 조사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가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냐면 2023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왜 이 결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을까? 2019년과 2021년에 캐나다에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19년 총선과 2021년 총선 두 총선 모두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캐나다 정보당국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총리, 지금도 총리죠. 곧 물러나겠지만 트리더 총리가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당국이 얘기한 대로 들어가 보니까 자유당 출신이거든요. 트리더 총리가 자유당 총리입니다. 자유당이 캐나다에서는 좌파예요. 대부분 다 자유당 사람들이 돈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더 총리는 자기가 총리예요. 내가 총리인데 내 당에 있는 사람들이 19년, 21년 총선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야당인 보수당 쪽에서는 발칵 뒤집혀져 거의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보수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중국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라고 트리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트리더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자체 내사를 거쳐서 한 두세 명 정도 잘라내면 여론이 가라앉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마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그라는 어떤 중도 성향의 판사를 시켜서 이 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2023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조사를 뭉갰습니다. 당연히 될 리가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아니 상상인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어느 날 봤더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돈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 이재명 너 민주당 중국에 돈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재명이 그래 조사해보자 라고 이재명이 조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조사단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협조를 할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트루도 총리가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캐나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할 바엔 51번째 주로 들어와 임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자존심이 깎이는 말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 모든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트럼프 미친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한 자주 독립 국가한테 미국의 한 개 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막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미 트럼프 지령에서는 트리도가 중국에 돈을 먹고 있는 총리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겁니다. 트리도가 이끄는 자유당은 이미 중국한테 넘어간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진영, 특히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까? 캐나다와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맹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국경의 길이만 해도 10,000km가 넘습니다. 그 국경. 근데 그 국경을 따라서 트리도 총리 시절에 정말 많은 중국계 난민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이 자기들 몸뚱아리만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를 정말 마약으로 도배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펜타닐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펜타닐을 중국계 유민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트리더는 뭐 했느냐? 트리더는 난민의 자유, 난민의 인권 얘기하면서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이
펜타닐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 이 펜타닐 때문에 사람들이 환각 증세에 빠지고 미국의 청년들이 막 길거리를 헤매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후보 시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펜타닐 문제 캐나다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드시 펜타닐 문제 해결해라. 난민 이동 문제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트루도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이제 이제 캐나다를 이제 혼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가 급기야 보고서를 1월 달에 내놓는 겁니다. 2023년부터 뭉개고 있던 보고서를 이제야 내놓는 겁니다. 근데 내놓는 보고서도 제목은 굉장히 웃겨요. 일종의 마지막 다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중국에게 부역해 캐나다를 배신했다라고 보아지는 사람은 없다가 그 보고서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목만 그래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러나 중국이 의도적으로 캐나다의 정치에 개입하려고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수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국은 캐나다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느냐? 첫 번째, 중국은 반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그 압박 중에 대표적인 것은 토론토 같은 곳. 이 토론토는 중국계 난민 혹은 옛날에 화교였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약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시 인구가 900만인데 그 중에 한 80만 명이 중국인이래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십니까? 80만 명이 아닌가요? 거의 한 100만 명이죠. 네, 150만 명 정도죠. 제가 수학에 약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트루도 총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후보 사무실에 찾아가요. 너 왜 반중하냐? 너 왜 중국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유언몇 퍼뜨리냐? 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보수당에서. 너무나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압박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물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 중국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그 댓글 부대가 결국은 이 캐나다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반면에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보고서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친중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동시에 친중 후보를 띄우기 위한 활동들을 막 합니다. 이 후보는 어디가 잘났고 뭘 잘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갈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각 카페, 커뮤니티 등에 엄청나게 많이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들 후보들에게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 안에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 이 통일전선부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고 그리고 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퍼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있는 통일전선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위장회사들이 캐나다에 있는 위장회사들이 이 캐나다 친중 성향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금을 먹은 정치인의 숫자가 무려 13명이었습니다. 그게 다 자유당이었어요. 다 진보당 좌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당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캐나다와 미국이 동맹인데 자유당도 미국의 동맹일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죠. 동맹이라면 서로 기밀이 서로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해야 되고 하지만 캐나다의 자유당은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동맹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트루도 총리는 지금 물러나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공식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차기 총리가 선출이 되면 아마 트루도 총리는 물러날 거예요. 트루도 총리가 이번에 물러나면 여러분 몇 년 만에 물러나는 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9년이에요. 9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캐나다를 망친 사람입니다. 네. 캐나다가 여러분 동성혼 합법인 거 아시죠? 네. 캐나다에 가면은 한 성이 13개쯤 될 거예요. 가서 뭐라고 불러? 이러면 나는 히인데 왜 네가 히냐고. 너가 남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왜 배제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자라서 느껴서 내가 남자라고 하는 건데 너는 네가 남자가 아닌 다른 성이 있을 수도 있다. 너는 남자라고 세뇌받았기 때문에 남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합니다. 캐나다가 그만큼 썩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배경에서는 사실 중국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왜 캐나다 정치에 개입했을까라고 했을 때
미국의 동맹국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미국이 가장 의지하는 나라들에 중국이 침투를 해서 그 나라의 정치를 장악하고 그 나라의 친중 정치인들을 길러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미국의 편에 완벽하게 서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을 홀로 남겨두고 하나씩 하나씩 팔 다리를 자르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영국에도 접근을 했고요. 일본에도 접근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당연히 접근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가 남았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을까요, 여러분? 중국이 개입했던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압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여행 가고 중국에서 요우코라고 하나요? 단체 관광객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명동을 휩쓸고 이럴 때는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아, 중국 관광객들 왜 안 오냐? 어성치죠. 중국 관광객들이 와야 우리도 많이 사가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사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사드, 여러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미국과 우리는 동맹이고 미국이 그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레이더 기지가 바로 사드입니다. 레이더 그 탐지 시스템이. 그리고 그 사드를 우리 상주에 배치하려고 했었죠. 그때 중국이 엄청나게 그것을 반대합니다. 중국이 왜 반대합니까? 이 레이더의 탐지 반경 거리에 중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것들이 감시당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논리도 굉장히 웃긴 게 중국은 반경이 한 5,000km 되는 그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반경이 5,000km 되는 레이더에는 우리나라에는 24시간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한테. 자기들은 감시하면서 우리는 감시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비도 아니잖아요. 미국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테스트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은 그때부터 하나씩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보자. 니들이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들어오죠.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명동 같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면세점, 중국인 요코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면세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주도 그때 폭망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들, 중국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그 좌파 성향의 정당들에서 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느냐? 그러니까 왜 친미, 그러니까 즉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불만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뭘 했습니까?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3노 정책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굉장히 고급된 비밀 정보를 시민단체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한동안 그 사드를 배치를 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하나 깨달은 겁니다. 한국을 저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넣었더니 저쪽에서 좌파 정당이 쪼르르 나한테 달려와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저렇게 애걸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이징대였어요. 베이징대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큰 산이 가면 작은 산이 따라가야 된다.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도배가 됐어요. 근데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 뒷부분의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연설문을 제가 받아서 봤어요. 베이징대에서 했던 연설문. 그중에 굉장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을 물리친, 즉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물리친 공통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현대사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현대사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동지적인 관계였을 때 정말 빛을 발했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근현대사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한국전쟁 때 쳐들어온 건 그건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쳐맞은 건데 그게 공유입니까? 강요된 피해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십만 명이 북한군의 2배가 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동지라는 건 같을 동자의 뜻짓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침략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1,000만, 2,000만 관객 수를 때려버리는 저 중국이 우리한테 동지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그런 자리에 갔을 때 니네 나라가 그때 그 북한 그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라라고 얘기해야 그게 제대로 된 지도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고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여러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뭘 해줬냐. 광주에 가면 여러분 정률성 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률성 기념 공원이 있고 정률성의 생가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정률성의 그 음악 활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률성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국가본부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정률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낯이 익어서 내가 분명 저 사람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선인민 군가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행진곡을 만든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950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25 때 북한군이 총칼을 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는 누가 만든 노래입니까? 정률성이 만든 노래입니다. 정률성은 팔로군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중공군이 불렀던 노래는 정률성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률성은 심지어 중국인민 해방 군복을 입고 우리나라에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사람인 겁니다. 죽을 때도 중국인으로 죽었어요. 중국 공산당원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뛰어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찬양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적군의 군가를 만들고 심지어 적군이 되어서 위문 공연을 내려왔던 자를 우리가 기리는 공원을 만들고 생가를 보존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 가서 정률성은 중국에서는 꽤 칭송받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뛰어난 음악가가 맞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죽을 때까지 만들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고마워하는 존재를 우리가 기리고 있다. 광주에서. 그러니까 우리 잘 봐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유튜브에 치면 나올 거예요. 정률성 동료제라는 게 있어요. 광주에 가면 초등학생들일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들이 정률성 가요제라는 걸 해가지고 정률성이 만들었던 노래 이런 것들을 중국어와 한국어로 엇바꿔가면서 부르는 동료제를 2019년까지 광주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부에 있으면서 정률성에 대해서 그쪽 진보 진영에서 국가 유공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들어왔어요. 정률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팔로군에서.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일본과 맞서 싸워 중국 팔로군에 소속이 돼서 일본과 맞서 싸우면 그건 오케이. 근데 유공자라는 건 전체적인 공과 가를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공과 과 중에 공은 굉장히 요만큼이고 과가 이만큼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국가 유공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일성도 국가 유공자 시키죠 뭐. 김일성도 항일 빨치산 하면서 일본군 몇 명 쏴 죽였으니까 그것만 따져보면 김일성도 우리가 국가 유공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쪼로로 달려가서 나라의 자존심 다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애걸복걸 했지만 중국은 그때부터 깨달은 겁니다. 아,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다루기 쉽구나. 야, 내가 경제적 압박 한번 했더니 와, 이렇게 와가서 별별 걸 다 해주겠다고 하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안 풀어줬습니다. 조련하는 거죠. 한 번에 풀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어주면서 조련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한령이라고 하죠. 한한령. 지금도 안 풀렸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한한령 안 풀렸습니다.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중국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라의 자존심만 갖다 바쳤죠.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뭘 하고 있느냐보다는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이 간첩법을 개정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일으키기 직전에 간첩법을 확대 적용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간첩법에서 우리가 간첩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적인 경우, 즉 우리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을 간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규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간첩법의 규정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그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 외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존재,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대놓고 얘기하면 중국인 거예요. 중국이 너무나 많은 간첩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니까 그들을 우리가 간첩법에 의해서 단죄하기 위해서 이제 간첩법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제동을 걸었어요. 여기에 제동을 거는 바람에 우리가 중국인들을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중국인 잡아놓지 못했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중국인이 택시를 타고 바로 국가정보원으로 갑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아저씨 우리 국가정보원 갑시다. 국가정보원까지 가요. 국가정보원 옆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찰에 드론을 띄웁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내려가죠.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에서 발견된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회수해서 보니까 국가정보원이 다 찍혔습니다.
국가정보는 여러분 위성지도에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국가 1급 기밀시설입니다. 근데 그 기밀시설 가장 최근접거리, 거의 1km 근접거리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간첩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거기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다른 나라 갈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세요. 아, 나 중국 공항에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정보기관 근처로 갑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받을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을 가요. 나는 무조건 CIA 정문에 가서 죽어도 사진을 찍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중국인 관광객은 국정원이 붙잡았어요. 국정원의 그 안티드론 시스템에 의해서 드론이 날아다니네? 이러고 잡았어요. 물어보니까 국정원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국정원 옆에 있는 그 어떤 사찰이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록이 됐어요. 그걸 찍으려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만 찍고 돌아가려고 했냐? 그건 아니래요. 여행을 좀 하려고 했대요. 너 어느 호텔에 묵게? 호텔 예약이 없습니다. 아니 관광객이면 뭐 땅바닥에서 삽니까? 호텔은 예약을 해야죠. 호텔 예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 여기 왔다가 며칠 정도 묵다가 갈 생각이야?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만 찍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미국의 한 항공모함이 이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그 부산항 최근접까지 접근해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경찰에 잡혔어요. 왜 찍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신기해서 찍었대요. 신기해서. 근데 우리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구금을 할 수 있는데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왜냐? 간첩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간첩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산업법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산업 분야에서 산업 스파이들을 정말 많이 잡았거든요. 약 예를 들어서 어림잡아서 한 800명 정도를 잡았어요. 근데 그 800명 중에서 2년 이상의 그 징역형에 처한 그 사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충 맞춰보세요. 2년 이상의 감옥에, 그 800명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4명 정도 감옥 갔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집행유예예요. 네, 집행유예. 혹은 벌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안보적으로 무너져 있느냐, 얼마나 법관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취약하느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간첩법이 그래서 통과가 안 돼서 지금도 여전히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민주당은 간첩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아니 억울하게 국정원을 찍은 사람이 뭐가 억울할 게 있습니까? 너무나 투명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미 매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실 뭐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됐거든요. 공산당이. 그럼 2021년이 100주년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코로나 때문에 대표단은 못 오고 각 나라의 공산당 깃발만 갔어요. 그리고 축전 같은 게 갔습니다. 각 나라에도 여러분들 다 모든 나라에 공산당 다 있는 거 아시죠? 사회주의 정당들이 중국 공산당의 그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네 당기들을 보내서 막 엄청 화려하게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 화려하게 꽂아놓은 당기들을 쭉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이 민주당기가 여기 왜 있지? 민주당기가 거기 꽂혀 있는 겁니다. 민주당기. 여러분, 민주당은 공산당입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라고 합시다. 네, 맞다고 하면 고소당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은 그들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극단에 서 있는 중국 공산당의 창립 기념일을 기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당기를 보낼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진보당도 안 보냈어요. 정의당도 안 보냈어요. 민주당이 그걸 왜 보내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보냈냐 봤더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양정철이 민구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양정철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 중국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을 키워내는 그 학교가 있거든요. 당 간부 학교 같은 거예요. 그 당 간부 학교의 교장과 만나서 MOU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중국 공산당의 당교라는 건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공산당 우호적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우호적일까요? 당연히 공산당적인 생각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졸업한 사람 중에 제2의, 제3의, 제4의 시진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그 공산당을 추구하는 그 당과 만나서 협력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만나서 협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얘기도 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외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봤을 때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결사체고 집합체가 우리의 사상과 이념의 집합체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류라는 건 외교가 아니라 중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국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들의 사상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 사상의 결정체와 자유민주주의가 만나서 도대체 뭘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들은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왜 친중적인 행보를 가져가느냐 했더니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랍니다. 이미 본인들은 삐딱하게 걷고 있으면서 보는 사람들한테 왜 삐딱하게 보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친중은 친일보다 더 무서운 매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2025년이죠 지금. 친일이 더 나쁩니까? 친중이 더 나쁩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일은 정상적인 겁니다. 일본 좋아하고 일본 여행 가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일본 좋아한다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옳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잘못되었고 일본은 사과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일본은 많은 사과를 했고 그리고 많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고 우리나라와 안보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죠. 친일은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친중은 여러분 친중은 정신병입니다. 친중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입니다. 왜냐? 중국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의도가 있으며 한 번도 그런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고 이미 한 번 쳐들어왔었죠, 여러분. 3년 동안 우리와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고 중국은 그때 이후로도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완벽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한반도를 자신의 발 밑에 두려고 했고 어떤 때는 북한 정권을 이용해서 어떤 때는 한국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한국을 중국의 말만 잘 듣는 그런 예전에 청나라의 말을 잘 듣던 조선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2년 당선 때 얘기했던 중국 몽 안에 한국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당당하게 뭔가 외교 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중화 민족의 한 역사로서 중국이 여러분 왜 김치 논쟁을 일으키고 왜 한복 논쟁을 일으키고 왜 간 논쟁을 일으키고 왜 역사 논쟁을 일으키고 왜 동북공정을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중국에 비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침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억이에요. 우리 5천만 명이 김치는 우리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13억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김치는 중국 거야 이래버리면 한 10년 지나면 김치는 중국 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한복은 중국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뭔 독의 헛소리냐 싶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발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분열이 되어 있고 우리 내부에서 어떤 배신자들이 나와서 중국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한복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김치도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역사가 잠식당하고 먹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그 유명한 지도 아시죠? 새빨간 나라 맨 끝에 유일하게 한 점 남아있는 파란색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계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경멸하고 하듯이 이제는 우리도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 체제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들의 어떤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이제는 좀 집중을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 정치에 이미 깊숙이 개입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많은 해외 언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제가 작년에 유엔에 갔을 때도 그랬고 이미 캐나다와 호주는 중국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근데 왜 한국은 멀쩡한 거냐? 한국은 꽤 멀쩡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이미 한 70% 선을 먹혔을지도 모른다.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본인들이 먹힌 나라는 먹힌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한 20% 먹혔으면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싸우는데 한 60% 정도 이상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왜 그거 왜 가만히 있는 중국 건드리고 그래? 그거 왜 삐딱하게 보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중국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시면 TVN 같은 데서 역사 드라마 보시면 항상 논쟁이 있는 게 뭐냐? 우리 그 역사 드라마에 중국인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한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배우들이 중국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청자들도 그걸 몰라요. 네.
대놓고 청나라 때 그 관복을 읽고 나오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밀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나서 보수의 어떤 배신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국이 그 다음의 기회를 우리한테 줄 것 같습니까? 안 주죠.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어떻게 한국을 먹어치울 기회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싸운다면은 분명히 이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